김원호 작가의 장편 소설 신의 낙엽 제3부 6번째입니다. 6. 지선으로부터 집에 한번 들러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퇴근길에 들렀더니 이석은 외출 중이고 지선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사랑 싸움 끝에 중재를 맡기기 위해 나를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나를 불러놓고 이석이 외출 중인 점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데가 있다고 느껴지는 지선의 태도 또한 나로 하여금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내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지선은 중재를 맡기자는 것이 아니고 중재를 맡겠다는 것이었다. 자인 언니가 다녀갔어요. 정희양도 다녀갔고요. 지선의 말소리는 너무나 간단명료해서 차가운 느낌마저 들게 했다. 내 말소리도 자연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둘이 같이? 아니요, 따로. 왜 다녀갔지? 그들이 다녀간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친한 친구의 집이니 하루에 몇 번을 다녀간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문제는 그들이 다녀간 것을 지선이 강조하고 있는 데 있었다. 나에게 할 이야기란 바로 그들이 다녀간 것과 무관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지선은 선뜻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었다. 왜 다녀갔지? 기다리다 못해 내가 다시 물었다. 자인 언니도 정희양도 모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모두 오빠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라고? 자인 언니가 오빠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중을 타진해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궁이요 신문이요 닭다리였다. 지선은 계속하고 있었다. 언니의 사랑을 키워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랑을 키워준 것이 잘못이에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랑을 키워주기만 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순간 희롱이나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지선은 스스로의 흥분을 이기지 못한 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다시 이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언니도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선 오빠 곁에서 멀리 떠나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요. 직장이 구해지는 대로 서울로 가서 오빠를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더 이상 언니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할 이야기가 있거든 저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나 지선의 말이 내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달려가서 자인의 그 쓰리고 아픈 가슴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자인에게서 강제로 키스를 빼앗은 그날 저녁 이후 나는 자인을 찾아가지 않았다. 피아노 레슨도 받으러 가지 않았다. 자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넘도록 발을 끊고 있다가 어제 그제 이틀 연달아 자인을 찾아갔었다. 아직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너무 오랫동안 발을 끊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해서 들르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인은 그제도 어제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자인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잠시고 나는 이내 그 어떤 만족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으니 그것은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나에게 회생의 기쁨을 안겨주고도 많은 남음이 있었다. 지선은 또 정희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희양은 정희양대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정희 씨는 왜 또? 오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왜는 왜겠어요. 정희양이 오빠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인 언니가 오빠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 괴로울 수밖에요. 나는 생각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사랑의 본질에 있어서는 정반대일 거라고. 자인의 사랑이 받고자 하는 사랑이라면 정희의 사랑은 주고자 하는 사랑일 거라고. 지선은 까르르 짓궂게 웃고 나서 말했다. 오빠 역시 정희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지선은 계속했다. 사랑하고 있다면 서둘러 결혼하세요. 결혼을 앞당겨 하는 것만이 서로를 위하는 일일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할 망정 불행을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인 언니에게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듣고 있기가 딱해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지선은 덧붙이기를 마지 않았다.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오빠가 누구를 택하느냐 할 때는 얼마든지 오빠 마음대로 더 좋은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버리느냐 할 때는 오빠 마음대로 버릴 수 없을 거예요. 아직은 버릴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택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택할 수 있는 때니까 오빠 마음대로 택하도록 하세요. 지선과 이야기를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석이 들어왔다. 술 한잔 하고 가게. 그렇지 않아도 술 생각이 났었는데 잘 됐네 그려. 이석이 나가더니 소주와 오징어를 사들고 들어왔다. 우리는 오징어를 찢어놓고 소주를 나누어 마시기 시작했다. 지선은 부엌으로 나가고 없었다. 이야기 들었겠지? 자넨 복도 많네 그려. 이석은 이죽거렸고 나는 소년처럼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많은 자네이니 고민인들 오죽 많겠나. 그렇더라도 자넨 꼭 정희씨와 결혼을 해야 하네. 서두르게. 이석이 잔을 채워주며 하는 말이었으나 나는 잔만 연신 입으로 가지고 갈 뿐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 갑자기 벙어리가 들었나? 왜 말이 없나? 오라, 벌써 고민에 빠진 게로군. 그렇지 자네? 이석은 재밌다고 킬킬거렸다. 저 자네 말일세. 비로소 내가 입을 떼었다. 어서 이야기해보게. 자넨 자네가 한 결혼에 대해 후회해본 적이 없나? 자네가 한 결혼이란 상호 결혼을 말함이며 거기에 대해 경험자인 이석의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었다. 상호 결혼, 맹인끼리 하는 결혼을 말하며 상호 결혼이 좋으냐 정상인과의 결혼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맹인들 사이에서는 끝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이다. 이석은 내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자네도 자인씨와의 결혼을 생각해보겠다. 그런 말인가? 안 되겠나? 안 되고 말고. 왜? 자네같이 의지가 약해서는 안 되네. 의지만 강해지면 되겠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네는 정희씨와 결혼을 해야 하네.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 이유가 있네. 자네와 정희씨는 서로 사랑하고 있네.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결혼을 해야 하네. 헌신은 헌신끼리 짝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에 결혼 문제를 대입시키지는 말게.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결혼은 신발 짝짓기하고는 다르네. 그러므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일세. 사랑이 있으면. 이석은 한참을 생각하고 나더니 물었다. 자네 혹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테지? 바보 같은 생각이라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않는다고 하는 생각,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주고 물러선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말일세. 그렇지는 않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는 보물을 손에 넣고 싶지 않네. 나 자신이 보물이 되고 싶네. 간절히 보물이 되고 싶을 뿐이네. 이석이네 집에서 나온 나는 곧장 자인의 집을 향해 갔으나 자인의 집 앞에서 정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중대한 정보라니요? 가세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인의 괴로움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정희를 따라가고 말았다. 장은숙이라는 여자를 아시죠? 누구예요? 하숙집으로 나를 데리고 온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미행을 했을까? 그럴는지도 몰랐다. 그 후에도 나는 은숙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 물론 자인에 대한 내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거니와 정의와 갈라서는 데는 아무래도 자인이보다는 은숙이가 피차 상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은숙에게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나는 은숙을 불러내었고 그때마다 은숙은 싫은 기색 한 번 보이지 않고 나와주었다. 그렇게 고분고분 나와주는 은숙이 만만해서도 더욱 자주 불러내었다. 불러내서는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차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은숙과 헤어져 하숙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9시, 10시. 저녁 8시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가를 해야 하는 정이었고 보면 우리가 못 만나고 넘어가는 날도 자연 늘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정희 쪽에서 싸움을 걸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싸움을 걸어오기만 하면 그때는 은숙을 방패로 칼로 쪼개듯 분명하게 쪼개고 갈라서리라. 일단 갈라서고 나서 은숙이든 자인이든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니든 확실한 결정을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놓고 있었다. 정의 쪽에서 의혹을 품을 때도 되었고 불평이 나올 때도 되었다. 싸움을 걸어왔어도 몇 번을 걸어왔어야 했다. 그런데도 싸움을 걸어오기는커녕 단 한 번의 불평도 나오지 않았거니와 저녁마다 늦는 데 대한 의문도 제기해오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했더니 확증을 잡아 일격에 굴복을 시키려고 나를 세우고 있었던가 보다. 무서운 여자가 아닐 수 없었다. 장은숙이라는 이름까지 알아낸 걸 보면 준비를 해도 보통 단단히 한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내가 눈이나 깜짝할까 보냐고,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나는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제야말로 기다려 마지 않던 칼로 쪼갤 때가 온 것이라고 오히려 마음을 다져먹기까지 했다. 지난번에 선고왔다는 그 여자죠? 그렇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 목소리로서는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조소를 보내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그 여자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음에 드니까 사흘이 멀다고 만나겠죠? 싫은 데는 없더군요. 어떡하죠? 실망시켜드리게 되어서. 이제는 목소리에서조차 뾰루퉁해진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그녀였다. 모르셨죠? 그 여자 저희 아버지가 보낸 여자예요. 그 여자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나는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말았다. 그녀는 계속하고 있었다. 뒷조사를 해봤죠. 홀어머니 밑에 3남매 중 장녀이더군요. 장은숙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3남매를 키워왔더군요. 고생이 말이 아니었겠죠. 지금도 좌천동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장은숙은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나가고 있었어요. 허빈 씨가 전화를 하시는 곳이 바로 저희 아버지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딸을 구출해내기 위해 당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장은숙이라는 가엾은 여자를 매수, 허빈 씨에게 보내놓고 당신은 사무실에 앉아서 조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나는 보다 침착해져서 말했다. 그렇더라도 임시로 며칠 동안만 살아주고 말겠다는 건 아닐 테지요. 죽을 때까지 살아주겠다면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보낸 여자라도요? 네. 팔려온 여자라도요? 그래도 해야죠. 솔직한 심정이었다. 강호빈 씨의 자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드디어 그녀는 화가 날 대로 나고 말았다. 강호빈 씨는 오기도 감정도 쓸개도 다 빼어버린 남자던가요? 그만하지 못해? 나도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가요. 이 방에서 나가란 말이오.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가주지 않았다.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희 씨한테 잘못이 없으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야 모든 잘못이 허빈 씨한테 있죠. 절 두고 다른 여자를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그녀는 끝까지 만만치 않게 대들었다. 나한테도 잘못이 없습니다. 나도 지지 않았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녀는 갑자기 목이 메이고 말았다. 저희 아버지가 나빠요. 그렇죠? 아니요. 나도 그만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말았다. 아버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배려라고요? 그렇죠. 배려는 배려죠. 하지만 꿀을 빼내고 설탕으로 채워주는 배려를 좋은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당신의 입속만을 차리신 것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너무 그렇게만 말하지는 마십시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나빠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하셨죠?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를 감금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외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비밀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허빈 씨 보고 먼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아니, 허빈 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약속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딱 잡아떼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출근하는 즉시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여행이라고 하니까 망설여지지 않을 수 없는 듯.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내려놓고 있었더니 오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좋아요. 떠나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정희 아버지의 조종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었으나 연극은 오늘로써 끝이 나야 했다. 연극은 끝을 내고 피차 솔직한 자세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서 그래도 좋다면 내일이라도 은숙과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 정희로부터 받게 될 비웃음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미안하지만 자인에 대해서도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초조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토요일 오전 수업을 끝내고 퇴근 시간이 되어 학교 앞으로 나갔더니 은숙이 시간에 맞춰 나와 있었다. 일단은 터미널로 가놓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요. 목적지는 터미널에 가서 정하기로 하고요. 망설이던 것과는 달리 은숙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았다. 우리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좀처럼 빈 택시가 오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저쪽에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우리 쪽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은숙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미모의 은숙 씨가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러는 거겠죠. 글쎄요. 아무래도 수상쩍다며 은숙도 여자 쪽을 마주 쳐다보았다. 여자가 내 옆으로 다가서며 내 팔에 팔짱을 걸었다. 어딜 가실 건지 저도 같이 가요. 전이었다. 빈 택시가 왔다. 택시를 보내고 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다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를 잡고 앉으며 은숙이 풀이 주고 말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는 은숙인지도 몰랐다. 은숙 씨를 내게 보낸 분이 계시죠? 내가 말했다. 은숙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여기 문정희 씨는 그분의 따님입니다. 내가 다시 말했고 내 말을 받아 정희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요. 아버지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은숙 씨를 보내신 거예요. 그랬었군요.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된 은숙이 신음 같은 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조금은 이상한 점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했었지만 은숙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말끝을 말아놓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주셨겠죠. 비로소 정희도 은숙을 동정하기 시작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은숙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장님께서는 강 선생님과 가까운 친척간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가를 들여주고 싶은데 강 선생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성질이 까다로워서 중매를 서기가 조심스럽다고요. 그러니만큼 누가 보냈는지 사전에 어떤 약속하에 보냈는지는 비밀로 하고 우연히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는 걸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뒷책임은 사장님께서 다 져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난 은숙은 더 앉아있기가 쑥스러운 듯 서둘러 자리를 버리고 일어섰다. 두 분에게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겠어요. 말을 남기고 은숙이 다방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잠깐만. 전희가 은숙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부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는 당분간 말씀드리지 말고 그대로 계셔주실 수 없을까요? 전희가 사정을 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은숙이 잘라 말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사주시기로 한 가게를 이미 보아놓고 계약을 서둘고 계시거든요. 그 계약을 하루속히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은숙이 다시 일어섰다. 잠깐! 이번에는 내가 은숙을 붙잡았다. 그 가게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숙이 어리둥절해했다. 우리 결혼합시다.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은숙이 약간 화를 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은숙 씨만 좋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절 우스운 여자로 아시는군요. 물론 우스운 여자죠. 팔려올 뻔했으니까요. 은숙은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여자는 아니에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평생을 고생으로 살아오시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저예요. 선생님 같은 분과 결혼을 하면 최소한 실패할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옆에 버티고 앉아있는데 결혼했다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은숙은 웃으며 내 손을 잡아 흔들어주고는 총총히 다방을 나가버렸다. 한참을 멍하니 앉았다가 다방을 나온 정희와 나는 송도 고갯길을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빛깔도 형체도 없이 슬픈 목소리와 우울한 채취로 다가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주고 있었다. 가로수 잎에서는 단풍 드는 소리가, 천마산 꼭대기에서는 풀잎 마르는 냄새가
가을의 슬픈 목소리와 우울한 채취에 실리고 있었다. 저의 선배 언니가 허빈 씨를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녀가 가을의 슬픈 목소리를 내 귓속에서 몰아내고 있었다. 우리 지금 그 언니 만나러 가요. 네? 그녀가 가을의 우울한 채취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있었다. 묵묵히 따라 걷기만 하던 나도 여기서는 입을 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 언니라니요? 제가 따르는 선배 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를 증인으로 세우고 중국집 골방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언니 말이에요. 정희 씨를 올린 결혼식 말이군요. 네, 그래요. 그 언니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답니까? 그 언니의 남편은 농아인이에요. 농아인? 나는 순간 서울에서의 이 여사를 떠올렸으나 그 이 여사가 그녀의 선배 언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농아인의 수가 많은 만큼 농아인 부인의 수도 많을 테니까. 정희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언니도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대요. 언니 쪽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남자 쪽 집안에서까지요. 남자 쪽 집안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평생을 장애인과 같이 살아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대요. 그래서 양가 가족들 몰래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리느라고 중국집 골방에서 어린 저를 유일한 증인으로 세우고 혼인서약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 결혼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는지 예측할 수 없어 허빈 씨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언니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양가에서도 이제는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두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지 뭐예요.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 언니가 허빈 씨를 꼭 한번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내친 김에 우리 지금 가요. 네? 그녀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 기분이 아닙니다. 무슨 남자가 기분에 그렇게 좌우되세요? 덜 된 남자인가 보죠. 실현당한 기분이세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까르르 한 번 웃어주고 나서 은숙 씨를 정말 사랑했던가 봐요. 그렇죠? 미워 죽겠다고 내 옆구리를 사정없이 꼬집어 뜯었다. 우리는 바닷가 백사장 위를 걷고 있었다. 가을로 간 바다는 조용히 쉬고 있었으나 슬픔을 사귀고 있는 듯 쓸쓸하고 그 옆에 버려진 백사장은 늙은 창녀의 자궁 속처럼 텅 비어 지난날의 회한만을 되씹게도 눈물겨운 고통을 인내하고 있었다. 정희 씨,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다. 정희 씨는 나를 잊을 수 있을까요? 허빈 씨는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허빈 씨의 얼굴이 보여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잊어야 할 얼굴이 없어 다행입니다. 대신 잊어야 할 목소리가 있잖아요. 아니, 잊어야 할 더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따뜻한 사랑이 있죠. 문정이 그녀는 고운 목소리,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영원히 내 가슴속에 간직해두고 있을 겁니다. 어머, 뭐예요? 정말 이별이라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녀가 펄쩍 뛰었다. 이별 연습이죠. 요즘은 이별도 연습을 한다지 않습니까? 싫어요. 왜 하필이면 이별 연습을 해요? 전 그런 거 안 할래요. 이별 연습은 하지 않을래요. 그녀는 모래 속에 발을 받고 서서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